안녕하세요. 마음을 이루는 한 권, 북스테이 성심입니다. 누군가의 긍정적 변화를 돕는 코치로서 변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을 종종 깨닫곤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길 바라며 북스테이 성심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오세요. 마음을 이루는 한 권, 그 첫 번째 책은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될 때인데요. 2016년 흐름 출판을 통해 출판되었고,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하고 마음속 깊이 꽂아둔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과거에 저는 독서를 그리 즐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만, 숨결이 바람될 때만큼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깊은 울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이사이 몇 가지 프레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내 마음을 잃은 한 구절을 올려주시면 더욱 풍성한 나눔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 폴 칼라니티는 문인이 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해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철학 석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생명현상과 인간을 깊이 이해하려는 열망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뇌를 연구하기 위해 신경외과를 택해서 7년간의 힘든 수련 생활을 하던 그 마지막 해 36살의 나이에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기막힌 때에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 에세이를 쓰고 안타깝게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그의 아내 루시가 담담하게 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CT 정밀검사 결과를 휙휙 넘겼다. 진단은 명확했다. 무수한 종양이 폐를 덮고 있었다. 척추는 변형되었고 간엽 전체가 없어졌다. 암이 넓게 전이되어 있었다. 나는 신경외과 레지던트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중이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이런 정밀검사 결과를 수없이 검토했다. 혹여나 환자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 그 사진은 내 것이다. 해부 실습 초기에 나는 비장동맥을 쉽게 찾기 위해 기증자의 횡격막을 길고 빠르게 갈랐는데, 우리를 감독하던 교수는 내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며 크게 화를 냈다. 내가 중요한 조직을 망가뜨렸거나 핵심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했거나 이후에 해부 작업에 지장을 주어서가 아니라 너무 무신경한 태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슬픔을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냈고, 그 표정은 그 어떤 강의보다도 내게 의학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의과대학원에 다니면서 나는 의미, 삶, 죽음 사이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모든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동안 신경외과 의는 정체성이라는 혹독한 용광로 속에서 일한다. 모든 뇌수술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인 뇌를 조작하며, 뇌수술을 받는 환자와 대화할 때에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정적인 전환점에서 요점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이다. 가령 당신이나 당신의 어머니가 몇 달 더 연명하는 대가로 말을 못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치명적인 뇌출혈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낮은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시력 손상을 감수해야 한다면, 발작을 멈추려고 하다가 오른손을 못 쓰게 된다면, 뇌는 우리가 겪는 세상의 경험을 중지하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에 걸린 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계속 살아갈 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한 독특한 고통은 때로는 환자보다 가족에게 더 큰 아픔을 준다. 그래서 그 의미를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건 의사뿐만이 아니다. 뇌를 다쳐 머리를 깎고 누워있는 사랑하는 이의 주변에 모인 가족들 역시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과거를 본다. 그동안 쌓아온 추억, 새삼 느껴지는 사랑의 감정, 이 모든 것을 그들 앞에 놓인 몸이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들이닥칠 미래를 본다. 외과 수술로 목에 뚫은 구멍을 통해 연결된 호흡 보조기, 복부에 낸 구멍으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투명한 액체, 장기간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과 불완전한 회복, 때로는 환자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순간 나는 대부분의 경우 죽음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아닌 죽음의 전령사 역할을 했다. 이쯤 나는 좀 더 유능하고 노련한 레지던트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조금은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됐다. 그리고 내가 맡은 환자의 안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의 삶의 과도기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는 목자의 자격을 반납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되었다. 내 병은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내버렸다. 형형한 빛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비춰주는 에피퍼니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앞길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터였다. 루시와 나는 정자은행에 들렀다. 생식세포를 보존하여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희망, 호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영어에 등장한 건 1000년 전으로 확신과 소망을 결합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소망하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달랐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희망의 진짜 의미는 헛된 소망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었을까? 그건 아니었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가능성 있는 결과, 즉 95%로 측정된 신뢰 구간을 극복하고 생존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내게는 희망이란 것일까? 통계 자료와 나의 관계는 내가 환자가 되자마자 달라져 버렸다. 예전에 내가 맡았던 환자들처럼 나는 죽음과 마주한 채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문장에서 주어가 아닌 직접 목적어가 된 기분이었다. 의사였을 땐 행위의 주체이자 원인이었으나 환자인 나는 그저 어떤 일을 당하는 대상일 뿐이었다. 의사 시절 나는 중병에 걸린 환자들이 마주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었고 바로 이런 순간을 그들과 함께 깊이 파고들기를 원했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해하고 싶었던 청년에게 불치병은 완벽한 선물이 아닌가?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 또 얼마나 많은 영역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정리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의사의 일이란 2개의 선로를 잘 연결해서 환자가 순조로운 기차 여행을 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죽음을 대면하는 일이 이토록 혼란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다. 내 영혼의 대장간에서 아직 창조되지 않은 인류의 양심을 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젊은 시절의 나를 다시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 연장은 너무 약하고 불은 너무 뭉근해서 인류의 양심은커녕 내 양심조차 버리지 못했다.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회 방문객과도 같지만 설사 내가 죽어가고 있더라도 실제로 죽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병을 앓으면서 겪게 되는 종잡을 수 없는 건 가치관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이다. 환자가 되면 자신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내려고 계속 애를 쓰게 된다. 종양학 전문의인 에마는 나의 옛 정체성을 되돌려주지는 않았다. 대신에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에마에게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루시가 진통 중이라 병원에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루시가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주자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한쪽 팔로 아이의 무게를 느끼고 다른 팔로 루시의 손을 잡고 있으니 삶의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내 몸의 암세포는 여전히 죽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자라고 있을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넓은 지평선에서 나는 공허한 흥부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단순한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계속 글을 써내려 가야 할 빈 페이지였다. 이 책은 크게 의사로서의 삶과 환자로서의 삶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먼저 의사로서의 삶에서 그의 직업적 수명은 책 전반에 걸쳐 드러납니다. 한 가지 예로 최악의 뇌암에 걸린 노부부에게 부인과 그 남편의 태도를 살펴가면서 부드럽게 대화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커다란 그릇에 담긴 비극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주는 것이 최고다. 한 번에 그릇을 통째로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는 환자가 병명을 알기 전까지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살게 될 삶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소명은 폴 칼라니티뿐 아니라 그의 종양학 전문의였던 에마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마는 내가 생각지 못할 때에도 나의 정체성을 늘 염두에 두었다. 그녀는 몇 년 전 내가 의사로서 도전했던 일을 해낸 것이다. 즉, 환자의 영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환자가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에마가 나에게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처음에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서 자신을 진료하러 온 에마에게 자신의 병을 의학적으로 논의하려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폴이 점차 에마의 소명에 환자로서 빠져든 구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책의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뛰어난 폴 칼라니티의 묘사적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의 대단했던 교육열로 책을 가까이 하게 된 폴에게 인생의 무의미와 고독, 그리고 인간의 상호 유대감에 대한 절박한 추구를 이야기하는 엘리엇의 시 황무지는 깊은 울림을 주었고요. 엘리엇의 은유가 자신의 말투에도 그대로 스며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가 쓴 묘사적 표현은 순간순간 저의 오감을 깨우며
역시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의 깊은 통찰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시체 해부 과정을 성스러운 침범이라고 표현하면서 메스는 아주 날카로워서 피부를 자른다기보다는 지퍼를 여는 느낌이 든다. 피부가 열리고 그 아래에 숨겨진 금단의 힘줄이 드러나면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끝이 보이지 않는 여름날의 정글에 갇혀 온몸이 땀에 젖은 채 환자의 가죽이 흘리는 눈물을 비처럼 막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신경외과 동문 모임에 참석한 폴이 나는 거꾸로 돌리는 크리스마스 캐럴에 갇힌 기분이었다. 선배들은 더는 내 것이 아닌 미래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 외에도 정말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이 어찌하면 이리 성숙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겨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는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지만 정작 내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는 그 시간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 마음보다는 타인의 마음에 더 관심 갖고 또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책의 감동은 루시가 책을 마무리하며 폴 칼라니티의 죽음을 기록한 마지막 과정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나 싶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이 부분만큼은 남겨두고 싶은데요. 폴 칼라니티가 신경외과 수소실로 돌아가던 날 유명한 어느 한 구절을 이야기하죠.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I'll go on. 당신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 마음을 이루는 시간 보내시고요. 또 만나요.